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 2025년 8월 6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아침, 그러니까 새벽이죠. 새벽에 오픈AI에서 GPT-OSS라는 오픈소스 모델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한번 긴급하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레벨업의 신정규 대표님, 그리고 승주님, 저 이렇게 한번 모여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 없습니다. 정신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진 건가요? GPT OSS. 역사적으로 보면은 오픈 AI가 마지막으로 공개한 모델이 GPT-2였을 거예요. 그 이후에 처음으로 오픈 AI가 모델을 공개한 거죠. 그 사이에 상황들이 참 이리저리 돌아왔던 거죠. 또 오픈 AI가 지금 이 오픈 소스를 공개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모델 공개 압박이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일단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특히 오픈 AI가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던 옴니 모델들 기반으로 뭐 이제 우리가 리즈닝 모델이라고 부르는 사고 모델들을 작년부터 계속 공개를 해왔었는데, 작년 하반기 때 공개를 해왔었는데, 그 신비,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할 때 말고 실제로 서비스하는 인퍼런스 타임에 토큰을 더 많이 써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그 발견이, 그걸 이제 갖고 있다가 딥식에 그걸 공개해버리면서 상대적으로 기술적 우위가 약간 내려가는, 그런 이제 시장에서죠. 실제로는 전 다른 얘기지만 시장에서 내려가는 효과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오픈 AI가 자본을 조달할 때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 뭐 또 다른 쪽에서 보면은 중국이 그렇게 공개를 한, 딥식이죠. 딥식이 공개를 한 그 레시피 덕에 경쟁사라고 불릴 수 있는 뭐 엔트로픽이나 뭐 심지어 모델을 가져다가 쓰는 퍼플렉시티 같은 회사들도 전부 다 이제 리즈닝 케이퍼빌리티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최근 2개월 동안 나온 모든 모델들도 이제 리즈닝 모델 또는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해서 리즈닝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것까지도 하도록 모델들을 공개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기술적인 해자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좀 없어진 부분들도 있고, 또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오픈 AI에서 인력 이동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인력 이동이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어느 정도 넘어가신 분들은 돈 때문에 이렇게 직장이라고 해야 되나, 포지션을 옮기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내부적인 반발도 꽤 있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델을 공개하고 싶고,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상을 중심으로 하고서 만들어진 굉장히 특이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오픈을 하지 않고 그 자체적인 서비스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경영진의 판단 같은 것들이 이제 사기에도 좀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공개는 더 빨리 하고 싶었을 것 같고요. 딥식이 나오고 나서 제일 피해를 본 회사가 두 개인데, 하나가 엔비디아고 하나는 오픈 AI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고가의 GPU가 아니더라도 이런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최적화를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돼서 이제 사상 최대의 낙폭이라는 통계를 한번 남겼죠, 주식시장에. 그리고 오픈 AI 같은 경우는 실제로 투자를 유치를 막 하다가 딥식 이렇게 레시피를 공개를 하게 되면서 투자 마무리도 좀 늦어지게 되고, 이제 지난주부터 조금씩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지게 되고, 또 경쟁사들이 그걸 기반으로 거의 동일하게 보이는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피해를 봤었는데요. 엔비디아는 그걸 효율적으로 잘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 아젠다를 반대로 돌려서 그러니까 너도 만들 수 있어 라고 접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소버린 AI라고 재작년, 작년에 이렇게 이어오던, 이제 국가의 통제 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AI, 엔드투엔드 AI의 체계에 편승을 하면서 이제 딥식 같은 거 너희도 만들 수 있어, 우리한테 돈을 내면, 이런 식으로 아젠다를 비틀어서 해결을 했고요. 그 결과가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서 1위, 전 세계 주식시장 1위겠죠? 하고 있는 엔비디아로 된 거고, 오픈 AI도 사실 이걸 더 빨리 공개했으면 이런 식의 아젠다 세팅에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부 사기 문제도 있고, 그 어떤 기술적인, 우리는 이 정도를 공개해도 영향이 없다, 이런 자신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다 중국 모델들만을 보고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어텐션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기 전에 막을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뭐 모델 성능 얘기도 있었고, 아니면 모델의 안전성 테스트 이런 얘기도 쭉 있었지만, 뭐 어떤 이유에서든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 타임라인은 좀 더 늘어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클로즈드와 오픈 이 두 개 영역에서 둘 다 탑을 찍어야 되는 게 어떤 오픈 AI의 숙명 같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클로즈드에서는 이제 GPT-5가 조만간 곧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GPT OSS도 이 오픈 소스 모델 중에서는 퀄러티 탑이라고 보면 되나요? 아마 좀 살짝 써보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새벽에 이제 웨이트 풀려서 내부적으로는 좀 써봤고요. 뭐 이번에 새롭게 이제 스트리밍을 하는 포맷 같은 것들도 내놓으면서 뭐 꽤 재미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단에서의 시도들 같은 것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성능에 있어서 엄청 좋다 이것까지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미있었던 점은 얘네가 코드 그러니까 모델 웨이트라고 부르는 우리가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모델만 공개를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사용된 이제 포맷이나 레시피도 전부 다 공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가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우리 코드를 기반으로 훈련해서 너 걸 또 만들 수 있어. 이 정도의 자신감과 함께 모델 카드도 엄청 상세하게 써서 냈어요. 그러니까 이 모델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얼마만큼의 돈을 들여서 얼마만큼의 데이터 양은 안 나와 있지만 얼마만큼의 연산을 써서 훈련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걸 되게 자신 있게 내놨는데 그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이제 개발을 하거나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아키텍처상에서는 특이한 점은 있었지만 특별한 점은 안 보였거든요. 그게 특이랑 특허가 좀 다른데 그렇지만 이걸 이렇게 공개를 함으로써 하려면 만들어 봐. 우리가 다 공개를 할 테니. 기술적인 얘기들은 이제 조금 뒤로 한번 가서 깊게 해보는 걸로 하고 저희가 이 GPT OSS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 참여했던 개발자 중에 한 분이 트위터를 쓰셨는데 이 소버린 AI 만드는 분들아 이거 가지고 가서 적극적으로 활용해라라는 발언도 한번 하셨었거든요. 이 제이슨 쿼님 트위터가 여기 있네요. 승주님 띄워주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죠. These models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sovereign AI solutions.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안 그래도 저희가 요새 이 소버린 AI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꽤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게 프롬 스크래치로 했냐 아니면은 다른 모델에서 뭐 이런 웨이트들을 기반을 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좋은 모델들이 이렇게 좋은 리소스와 함께 공개가 되면 그 위에서 무언가를 계속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들이긴 하잖아요. 소버린 AI 관점에서 이 GPT OSS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훌륭한 이제 받침돌인가요?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저는 굉장한 호재라고 봅니다. 이게 호재인 이유는 일단 공개된 레시피가 엄청 뭔가 획기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하우의 영역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고 첫 번째로는요. 좋은 점만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로는 얘네가 연산량을 공개를 했는데 제가 오전에 계산을 해봤을 땐 얘네가 H백 2000장 있으면은 그걸로 44일 훈련을 하면 돼요. 파이널런에서 44일이니까 중간에 뭐 좀 넣고 그러니까 2000장 있으면 2개월이면 찍을 수 있는 모델입니다. 데이터가 다 충분히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하면 가격이 프리트레인에 50만 달러 정도 들었다고 모델 카드에 나왔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시간으로 보면은 2밀리언인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200만 시간, 210만? 뭐 그 정도 시간 썼다고 나온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나누면 2000대로 나눠서 시간으로 환산하면 44일 정도 되거든요. 항상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그 모델을 만드는데 이 정도 GPU로도 가능해라는 것에 이제 딥식이 한번 쇼크를 줬었고요. 근데 딥식은 좀 일반화하기 어려운 기술들을 오픈소스로 내놨죠. 물론 이제 다들 조금씩 갖고 와서 도입을 하고 있지만 근데 오픈 AI는 이제 정말 기준도 딱 정해놓고 코드도 딱 공개를 해놓고 심지어 그 코드도 파이토치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고 근데 또 읽어보면은 내가 그래서 여기서 뭔가 배워야 될 것만큼 엄청난 내용이 또 있진 않아요. 하지만 재밌는 점들은 얘네가 어떤 선택을 한 것들이 있는데 그 선택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아키텍처를 갖고 예를 들어서 프롬 스크래치라는 회사들이 자체적인 아키텍처를 뭐 라마 기반으로 만들거나 젬마 기반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다양한 종류의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픈 AI의 선택들이 좀 재미있어요.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선택들이 이제 힌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드는 뭐 알고리즘도 뭐 새로운 걸 내놓은 건 아니고 뭐 젬마 모델 같은 경우는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뭔가 하나씩 내놨었고요. 그런 개선하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입장이었다면 오픈 AI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뭔가 밸런싱하는 입장에서 접근을 했을 때 어떤 식의 경험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오픈소스
뭐 오픈 웨이트, 오픈 소스 이런 모델들한테 기대하는 게 첫 번째로는 자세한 페이퍼에서 어떤 레시피를 공개해 주는 거고, 근데 그 레시피와 함께 하나 더 있으면 좋은 게 트레이닝 코드라든지 안에서 썼었던 그런 굉장히 구체적인 코드 덩어리들 같이 주면 좋은 거고,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없는 마지막 단계는 사용한 데이터셋까지 공개되면 완전히 저희가 리프로듀스를 해볼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페이퍼들은 1단계인 레시피 정도 공개까지만 했었는데, 요번에 GPT OSS에 같이 따라 나온 이 GitHub 코드나 이런 거는 조금 더 많이 선물 꾸러미를 챙겨줬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제 중국만큼 공개한 거죠. 그렇지만 중국과 비교했을 때 장점인 게 이제 아파치 라이센스라는 건데요. 중국도 이제 MIT 라이센스로 꽤 공개를 하다가 최근에는 그 라이센스 정책을 좀 이상하게 바꾸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텐센트 모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최근에 모델 2개, 지난주 공개한 거, 그 전에 공개한 것들은 국가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보통 우리가 오픈소스라고 하면 상업화에 제한을 걸거나 아니면은 뭐 사용처, 뭐 전쟁에 쓰지 마라 이런 식의 뭔가 헤게모니라고 하긴 그렇고 아젠다에 관련된 어떤 제한을 거는 라이센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사용하는 국가를 제한을 거는 라이센스가 잘 없는데, 중국의 최근 모델들 중엔 그런 식의 제한을 거는 곳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뭐 영국, EU, 한국에선 쓰지 마라. 우리나라가 잘하니까 꼽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경쟁국이 될 수 있는 곳들은 못 쓰게 해놨어요. 그런 식의 라이센스들이 이제 당연히 모델러들이 그런 라이센스를 정하진 않았을 거고요. 그 회사 대표가 국가 제한을 하는 라이센스를 생각을 했을 것 같진 않고요. 보통은 뭐 상업화의 라이센스를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정부의 의지가 들어간 부분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중국 오픈소스 모델들은 이러한 식의 제한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유추를 같이 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오픈 AI 같은 곳에서 아파치 라이센스 그냥 막 써라라고 나온 상황, 심지어 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라마 라이센스나 젬마 라이센스처럼 제약이 어느 정도 실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걸려 있잖아요. 라마 같은 경우는 7억 명 이상 액티브 유저 있으면 계약을 해서 돈을 내야 되는 모델인데, 그런 제약조차도 아예 없는 모델로 내놨기 때문에 이게 어떤 종류의 레버리지를 가져올 겁니다. 앞으로 중국이나 아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모델을 공개하는데 같이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왜 아파치를 공개했다는 게, 어떤 회사도 핵심 기술을 이렇게까지 MIT로 내놓는 거잖아요. 사실상 아파치2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오픈 AI 기술이 봤을 때는 이건 그냥 내놔도 되는 기술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이 모델의 한계를 확실히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이 갖는 게 뭐 알고리즘적 한계라거나 데이터 한계일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사이즈 한계인데, 한계가 있고 이 한계 안에서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어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내놨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또 뒤에 함의하는 바는 이 정도 이상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훨씬 더 큰 스케일의 게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희 그 기술적인 팩터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소버린 AI 얘기하다가 저희 GPT OSS 얘기했는데, 그럼 저희도 새 모델을 만들 때 이런 모델 위에서 시작하면 게 훨씬 유리한 건가요? 아마도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 곳도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까지 해놨으면, 예를 들면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이걸로 끝까지 트레이닝 할 생각은 없지만 이 데이터셋 맞춰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한 배치 도는 것까지는 확인을 하죠. 보통 이런 게 공개되면 다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를 들면 GPU 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24장을 써가지고 돌린다고 가정을 하면은 24장으로 넣었을 때 이 한 사이클 도는데 얼마 정도 걸린다. 그리고 이때 유틸이 어느 정도 잡히고 이런 것들을, 보통은 데이터를 그냥 이런 테스트용 데이터는 랜덤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넣어요. 훈련이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통계를 다들 내고 있을 거고요. 저희가 내듯이.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열심히 물고 뜯고 즐기고 있는 중일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보니까 다국어가 좀 약하다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뭐 한국어나 독일어에 관련된 거가 좀 약하다는 건데, 쿡북으로 아예 파인 튜닝 하는 거가 문서가 이미 잘 나와 있어서, 이거는 소버린 AI 할 곳들은 자국어 데이터로 파인 튜닝 하라라는 뭐 그런 메시지 아닌가요? 근데 사실 파인 튜닝 레시피는 요새 모델들은 다 기본으로 내놓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젬마 같은 경우도 잭스 기반으로 파인 튜닝하는 파이프라인을 노트북 형태로 통째로 공개를 해주고 있고요. 방법들도 여러 종류에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그리고 또 관심이 있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어 성능을 높이거나 이러려면은 한국어 관련한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토크나이저도 조금 확장해야 되고 코퍼스도 좀 보완해서 일종의 CPT (Continual Pre-training) 페이스를 좀 빡세게 걸어야 한국어 능력이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제가 토크나이저를 자세히는 안 들여다봤는데 최근에 젠마 모델도 그랬었듯이 라마 모델도 마찬가지듯이 솔직히 지금 빅텍들의 토크나이저는 한국어를 충분히 잘 반영해주고 있어요. 그 작년부터 그런 것 같은데 이제 토크나이저 사이즈가 200kB가 아니지 200K 20만 토큰 넘어가게 되면서 그 한국어에 대해서 고려가 굉장히 많이 돼서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는 안 들어봤지만 토크나이저의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데이터 가공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사실 튠돼서 나온 모델들은 파인 튜닝을 하면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를 넣었을 때 오히려 성능이 더 떨어지는, 그러니까 훈련된 때 쓰인 데이터보다 우리 데이터가 더 저품질이라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넣어줄 때는 한국어 데이터만 엄청 넣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널러지 그래프가 깨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잘 하면서 아마 오늘 수요일이니까 주말쯤이면 많이들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또 다양한 피드백들과 어떤 실험 결과들이 아마 타임라인에 쏟아져 나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희 신 대표님이 오늘 오전을 투입해서 이 GPT OSS 뭐 아키텍처적으로나 뭐 아니면 뭐 데이터적으로나 좀 신기한 부분들 한번 살펴보셨었는데, 그럼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들 조금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올해의 트렌드죠. MOE입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MOE 모델들의 관심이 그렇게 크진 않았었거든요. MOE 자체는 이제 구글이 처음 만든 건 아니지만 구글이 스위치 트랜스포머로 엄청 큰 사이즈로 테스트를 해봤을 거예요. 1T 이상의 사이즈로 이미 2021년인가? 2년인가? 그때 다 해봤던 거고, 서비스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안 쓰였었어요. 왜냐면 액티베이션 되는 부분은 되게 조금이고, 근데 문제는 GPU에서 가장 비싼 게 메모리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걸 다 올려놓는 게 되게 낭비 아니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중국 같은 경우들은 훈련에서 편리함 때문에 이제 MOE를 많이 쓰게 됐고요. 왜냐면 그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할 때 우리가 GPU의 성능을 제한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GPU끼리의 네트워크, NVLink 기능을 없애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GPU가 여러 장이 필요한 모델들의 훈련이 엄청 느려지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MOE 방식으로 훈련을 하게 되면 엑스퍼트 하나가 한 GPU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엑스퍼트 크기를 키우지 않으면 훈련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MOE를 그렇게 많이 돌리고 중국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유리한 점들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이즈를 충분히 크게 가져가게 되면은 MOE에서 노는 에이전트, 그러니까 엑스퍼트가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적으로도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거대한 팜으로 운영을 하고, 특히 또 작년 말 올해 상반기에 이 서빙 쪽의 큰 테마 중에 하나였던 게 컴포서블 아키텍처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GPU 하나에 모델 하나를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 장의 같은 모델을 나눠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아예 모델에 프리피라는 GPU 따로 놓고, 그 다음에 토큰 생성하는 디코드 GPU를 아예 GPU를 분리를 하는 거예요. 두 용도로. 팜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완전 나누는 그런 접근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MOE 같은 경우도 그런 기술들에 힘입어서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김성현님이라는 분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보니까 좀 딥시크 V3에 비해서 좀 더 좁고 깊고 대신 넓은 익스퍼트를 가진 모델이라는 쓰셨던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봤을 때 이 모델이 재밌는 점은 사이즈가 다른데 아키텍처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모델을 공개를 했거든요. 이제 120빌리언짜리랑 20빌리언짜리 두 개를 공개를 했는데, 이 파라미터 수의 조절을 레이어도 약간 차이가 납니다. 보통 12, 24, 36 이렇게 가니까는 36대 24 정도로 레이어 수가 좀 적고, 근데 실제로 모델 스케일링은 엑스퍼트 수를 줄여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새 모델 적을 때 보면 뒤에다가 이렇게 추가로 더 적는, 옛날에 앞에 빌리언만 적었는데 이제 MOE들은 하나를 더 적거든요. A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적는데, 그래서 이 모델의 사이즈 컨트롤을 엑스퍼트 수로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좀 재미있었고요. 그래서 모델을 키울 때
모델의 레이어를 쭉 깊게 만드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라면 얘는 모델 레이어는 오히려 뭐 한 150%만 증가를 시키고 실제로 에이전트가 아니지 엑스포트 수를 늘려서 성능이 향상한 모델입니다. 이게 최근 트렌드예요. 벌써 지지난주인가요? 키미 K2. 걔도 그런 식으로 엑스포트 수였고 딥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딥식 모델도 그런 식으로 사실 딥식 모델이랑 키미 모델이랑 되게 재밌어요. 생긴 게 보면은 기술적인 선택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세부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선택을 한 모델이고요. 그래서 두 개가 모델 크기는 다르지만 뭐 구조는 거의 비슷한데 그 블럭 안에 트랜스포머 블럭 안에 MLP에 저희 엑스퍼트들이 그냥 다 몰려 있는 거잖아요. 개념적으로. 이 엑스퍼트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청취자들을 위해서. 보통 전문가가 따로 존재한다고들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어디 가면 항상 속이 터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MOE라고 했을 때 엑스퍼트가 예를 들면 나는 수학을 잘해, 나는 국어를 잘해 이런 엑스퍼트가 아닙니다. 실제로 MOE에서 엑스퍼트는 우리가 훈련을 할 때 그냥 그 모델들이 너무 크니까 작은 모델들이 열심히 쪼개놓고 그 앞에 라우터 같은 걸 하나를 붙여가지고 입력이 들어오는 걸 그 룰은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그 해시 펑션 같은 걸 앞에 비슷하게 붙여가지고 그런 역할 하나를 붙여서 그 중에 일부만 활성화해서 걔네들의 결과를 모아가지고 답을 만드는 방식이라서 훈련하는 과정에서는 얘가 뭐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고 그냥 쭉 퍼져 있는 애입니다. 다 비슷비슷하게 멍청한 애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정하게 뭔가 잘하는 경우가 없는데 어쩌다가 보면 그런 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엑스퍼트지만 어떤 분야의 엑스퍼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걔네 엑스퍼트 몇 명의 머리를 모아서 우리가 다음에 어떤 토큰이 나올지 예상을 하는 거는 가장 확률이 높은 애잖아요. 그러니까는 확률 분포를 예를 들면 3개를 선택한다고 하면 3개의 확률 분포를 받아서 그걸 그냥 더해가지고 가장 높은 확률의 토큰을 선택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엑스퍼트는 전문가는 아니다. GPU 별로는 엑스퍼트가 나눠지긴 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것 때문에 엑스퍼트를 하죠. GPU 한 장에 들어갈 정도의 엑스퍼트 사이즈를 잡고 그걸 개수를 늘리는 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엑스퍼트를 활성화할 건지 훈련할 때나 아니면은 그 인퍼런스 할 때 그거를 결정하는 애들이 앞뒤에 붙어 있습니다. 네, 라우터라고 하는 애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그럼 추론할 때 엑스퍼트들도 쉐어하는 구조들도 도입되고 있는 거죠. 엑스퍼트를 팜으로 만들고 그 팜 안에서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서비스에서 효율이 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예전에 모델을 하나 서빙하기 위해서 엑스퍼트를 다 띄워놓고 그 중에 일부만 활성화되니까 나머지는 그냥 메모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입력을 받고 그 엑스퍼트 팜을 하나를 놓고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최적화가 되고 있죠. 서비스단에서. 저희가 바깥 세상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서빙하는 부분에도 정말 엄청난 엔지니어링적인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을 것 같아요. 작년 말부터 올해에 걸쳐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집에서 돌리거나 작년까지만 해도 GPU에다가 모델 하나 올리거나 아니면 여러 장의 GPU에 모델을 나눠서 올리거나 이렇게 GPU에 모델을 올린다는 개념으로 봤었는데 지금은 GPU 팜에 분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 요청을 했을 때 토큰을 프리필하는 GPU 팜을 따로 두고 그 다음에 답변을 이제 디코드를 해서 답변을 생성해주는 GPU만 들어가는 GPU 팜을 따로 두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KV 캐시를 완전히 밖으로 뜯어내는 거예요. 기존의 KV 캐시는 GPU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웨이트를 얹고 KV 캐시에 얹어가지고 그러니까 컨텍스트 윈도우를 결정하는 그걸 안에다 두고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밖으로 뜯어내서 비용 최적화를 하는 거죠. KV 캐시를 전체 시스템에 공유를 시키고 팜을 2개를 쪼개고 이게 사용량에 따라서 양쪽 팜의 사이즈를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NPU와 GPU를 섞어서 프리필은 누구 시키고 이제 토큰 제너레이션은 또 다른 애를 시키고 이런 식의 어프로치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컴포서블하게 나누는 접근들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엔비디아 다이나모? 근데 프리필도 한번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우리가 보통 뭔가 답변을 생성한다는 거는 우리 눈에는 답변이지만 원래는 그냥 큰 글을 쓰는 거잖아요. 글의 뒷부분을 쓰는 거고 앞부분에 그 토큰들이 있고 그 토큰들의 확률의 어떤 궤적에 따라서
뒷부분도 특정한 확률에 의해서 계속 토큰들을 이어서 만들게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스트럭트 모델들이죠. 물론 다른 모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훈련할 때는 실제로는 단어들을 뚫어놓고 거기에 채우는 식으로 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러면은 앞부분에 토큰을 담는 거, 그러니까 그 부분이랑 그 다음에 뒷부분에 토큰을 제너레이션 하는 부분들을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코드, 디코드를 하나의 어떤 흐름으로 보고 모델을 지금까지 올렸다면, 이걸 그냥 뜯어내서 하는 거죠. 이게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한 게 그 토큰 캐싱을 하기 시작한, 컨텍스트 캐싱이라는 기능을 만들기 시작하면서였거든요. 왜냐면 구글이 재작년에 클라우드에서 그 토큰 사이즈를 100만 개 지원을 하겠다. 작년 초죠. 작년 초.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네. 그 100만 토큰 지금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100만 토큰을 매번 하면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드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구글이 지향하는 바는 RAG를 다 없애버리고 RAG 역할을 하는 데이터를 미리 프리필을 해서, 그러니까 40만에서 3, 40만 토큰을 미리 채워넣고 거기에 이제 정보가 있으면 걔가 인컨텍스트 러닝처럼 동작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을 시키면 우리가 미리 마치 파인 튜닝된 보처럼 쓸 수 있을 거다, 이런 컨셉이었거든요. 근데 이 프리필을 매번 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이걸 통째로 캐싱하는 기술들을 작년 초에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마케팅 용어로 만든 게 컨텍스트 캐싱입니다. 그래서 그게 구현하는 법이 다 다른데, 구글은 본인들의 구현을 공개를 안 했고, 이제 엔트로픽 같은 경우도 제공을 하고 있고, 보면 구현한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과금 체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떼내는 것들이 이제 작년 상반기, 뭐 가을까지 있었고, 그거 굳이 하나의 팜에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된 거죠. 왜냐면 우리가 모델을 디코딩을 하는 단계에서 프리필된 것들을 캐시에서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거만 하는 애들 따로 둬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리를 하기 시작한 거고, 그걸 이제 제품화를 하겠다. 아직 안정화가는 안 돼 있지만 공개를 한 게 올해 3월에 엔비디아 다이나모 같은 경우가 아예 GPU 팜을 AI 팩토리라는 형태로 놓고 부서를 나눠서 프리필 GPU 팜, 뭐 이제 토큰 제너레이션 하는 그 디코딩 GPU 팜 이렇게 나눈 게 있고, LLMD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뭐 구글 사이드에서 구현을 하는 프로젝트도 지난달인가 공개됐을걸요? 그런 게 있고요. 참 격세지감인 것 같아요. 불과 한 2년 전 챗GPT 막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트레이닝이 추론보다 훨씬 컸었는데, 이제는 아마 추론 쪽이 압도적으로 커진 지 오래될 것 같고, 그 안에서의 엔지니어링 혁신들도 정말 바깥에 소식들이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정말 깊고 심오해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다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되게 재밌습니다, 사실. 그 모델이 커지면서 우리가 처음에 작년까지는 훈련에 사용된 기술들을 인퍼런스에 도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퍼런스도 이제 멀티 GPU가 필요하고, 모델이 뭐 사이즈가 200B면은 GPU 16개에서 24장이 필요하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NVLink로 잘 연결을 하고 모델을 잘 잘라서 옮기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MOE가 뜨게 되면서, MOE는 어떻게 보면은 GPU 한 장에다가 엑스포트 하나, 맥스하면 2장에다가 넣고 그렇게 하겠다는 접근으로 가면서 오히려 이제 인퍼런스 쪽에서의 기술을 트레이닝으로 도로 갖고 오고 있어요. 왜냐면 MOE 모델을 훈련하기 위한 기술들은 GPU 네트워크보다 밸런싱이 더 중요하게 되니까. 그래서 되게 막 섞이고 있죠. 서로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섞이고 있고, 그런 변화들이 굉장히 재미있죠. 대표적으로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인트라 커넥트를 몽땅 다 없애고 있거든요. 우리가 NVLink라고 많이들 아시는 GPU끼리의 통신을 이제 한 컴퓨터 안에 있는 GPU들끼리는 엄청 초고속으로 통신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밖에는 인피니밴드라는 엄청나게 빠른 표준 네트워크 규격을 이제 NVLink NV 스위치라는 이름으로 이제 마켓 브랜딩을 해가지고 팔고 있죠. 근데 더 이상 그 인트라 링크가 안 중요해진 거예요. 대수가 너무 많으니까 굳이 한 대 안에서 빠를 필요도 없고, 어차피 뭔가 워크로드를 돌릴 때는 다른 컴퓨터, 다른 노드에 있는 GPU에 갔다 오거나 같이 콜라보를 하거나 아까 전처럼 팜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 노드들은 그냥 GPU를 운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그 GPU가 그 안에서 서로 상호 통신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NV링크를 다 밖으로 뜯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드 안에는 GPU끼리 서로 네트워크가 별로 없고, 뭐 PCI Express 5나 6가 그 역할을 해줄 거고, 실제로 GPU 통신은 전부 다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도록. 그게 이제 다 내년에 나올 루빈 아키텍처? 엔비디아가 루빈이랑 파인만에서 그거를
계속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터넷 우리 공유기 같은 거 있잖아요. 랜선 많이 꼽는 그 스위치도 이 올해 초에 공개했던 게 512개 꼽는 스위치 이런 걸 공개를 했어요. 참 세상이 돌고 도네요. 되게 진화 같죠. 신경계를 밖으로 뜯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신 대표님이 사실 그러한 것들을 도와주는 게 저희 백엔드.ai 레벨업이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 컴퓨팅을 더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 거. 거기도 대부분의 수요는 지금은 이 모델 서빙과 트레이닝이나 서빙과 관련한 딥러닝 관련한 거라고 그냥 보면 맞는 거죠.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어요. 저희도 원래는 트레이닝 쪽이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엄청 인퍼런스가 많이 늘었다가 지금은 또 다시 트레이닝이 또 늘고 있어요. 이 엔비디아가 그 올해 초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소버린 얘기도 많이 하고 모델 개발의 허들도 많이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트레이닝 하려는 것도 많고, 또 이제 쿼 모델들을 만들려는 시도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LLM만 지금까지 집중을 하다가 되게 많은 것들이 LLM 말고 다른 것도 해보자. 대표적으로 로보틱스라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스마트 팩토리라거나 뭐 패스 파인딩, 물류 개선 이런 쪽으로 내보려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모델이 엄청 크지도 않아도 되고 파인튠으로 해결하기 힘든 것들은 직접 개발하시는 것들도 있고요. 또 LLM의 개발의 난도 자체도 뭔가 조금씩 더 장인 정신이 필요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계속 시장도 변하고 기술도 변하는 단계에서 열심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정말 석 달 전에 알았던 게 쓸모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지식 변화의 어떤 변화 폭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희가 MOE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깊게 들어왔는데 다시 밖으로 좀 나가서 여기 MOE 이외에 이 GPT OSS에서 특별히 주목해서 보시는 뭐 포인트들이 있다면 조금 짚어주시죠. 어텐션 싱크 도입했다는 얘기가 있고, 아까 전에 공유드렸던 이건데, 이게 이제 재작년에 얘기가 나왔었다가 쓰신 분이 제안을 했는데 아무 데서도 커밋 기여 안 받아줘가지고 내가 글 쓴다 막 이러면서 쓴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사용되는 소프트맥스가 잘 보면 좀 이상하지 않냐, 수학적으로 봤을 때 좀 이상한 것 같다. 왜냐면 이게 아예 어텐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뭐 1 빼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낸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구현체로 만들어가지고 바로 또 다른 분이 공유를 해주신 게 있는데, 그게 아마 다음 탭에 있는 요거죠. quiet attention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게 반영이 된 모델이에요, 이 모델은. 그러니까 기존엔 요걸 알지만 이게 뭐 드라마틱한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는 사람들이 잘 이동을 안 하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구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이상하게도 모델들이 이걸 반영을 하는 경우는 잘 없었는데, 이번에 오픈 AI 모델이 이거를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같은 방식인 어텐션 싱크를 반영을 했고, 오히려 여기서 조금 더 동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얼마나 뒷부분에 버릴 거란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소프트맥스 -1이라는 의미인가요? 이름을 그냥 이렇게 붙였습니다. 소프트맥스 1이라고 써요, 보통 우리가 쓸 때. 숫자 1로 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방식을 이제 썼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들고 나왔으니까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는 다 썼다고 나올 거예요. 도입이 너무 쉽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할 거고요. 왜냐면 된다라고 보여줬고 되는 모델도 보여줬으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수학적으로 봐서 괜찮게 보이지만 실제로 적용 하나하나 티가 잘 안 날 것 같아서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런 기술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써서 결과를 보여주게 되면 보급되는 것도 되게 빠른 거라, 저는 이번에 기술적으로 봤을 땐 이 부분이 되게 재밌었다. 뭐 다른 것들도 있죠. 아까 뭐 공유해 주신 거 보면 로컬 어텐션 같은 경우 로컬 어텐션 되게 특이하게 잡았다 이런 것들도 있고, 왜 이렇게 잡았을까는 아직 답이 없는 상태고, 아마 조만간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겠죠.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게 앞에서 설명드린 그 어텐션 싱크랑 상관이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왜 상관이 있는지는 내일이나 모레쯤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도 좀 재밌었고, 그 다음에 싸다는 거. 결정적으로는 이게 210만 시간 정도를 써서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H백으로요. 그래서 H백 2000 되면은 44일입니다. 1000 되면 88일이죠. 그 얘기는 이번에 뭐 다들 아시는 그 월드 베스트 LLM 과제, 그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 6개월 동안 이제 GPU를 1000장을 제공을 해주는데, 그 시간 동안 2번 훈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2번 정도. 그러니까 물론 파이널 런 기준입니다. 그 앞에 삽질 한 10배 정도 더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많이 이런 파이프라인이 잘 만들어진 상태,
이제 뭐 빅텍들은 보통 이 파이프라인을 보통 다 잘 만들어서 지금처럼 모델을 찍어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잘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진 상태라면 1000장이나 2000장도 100빌리언 모델 찍어내는 걸로는 충분하다라는 거를 이제 그전엔 딥식이 이제 차력쇼로 보여줬었고 H20으로도 됩니다 이러면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들 갖고 있는 H100으로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젠다 이슈가 데이터로 이동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모델이 우후죽순 그렇게 갑자기 또 많아지면은 뭐가 좋은 건가요? 저는 모델이 우죽순 많아지는 거 하니까 생각이 난 게, 사흘 전에 레딧에서 로컬 라마라는 레딧 서브 채널이 있는데 제가 되게 재밌게 보거든요 맨날. 거기에 글 중에 하나 올라온 게 최근 3주 동안 파운데이션 모델이 50개가 공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까지 공개된 개수 중에 제일 많은데 아마 앞으로 보게 될 개수 중에 이게 제일 적을 거야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그렇겠지, 아마도 좀 지나면 이렇게 세는 것도 무의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보면은 제가 뭐 어디 가서 발표할 때 항상 쓴 게 10, 100, 만 이렇게 쓰는 게 있거든요. 이게 10개의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오면 이제 100개 정도의 특화 모델들이 나오고 10,000개 정도의 파운데이션 모델, 파인튜닝 모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1000배 정도 더 많은 파인튜닝 모델들이 나옵니다. 좀 잘 사용되는 모델들은. 근데 뭐 최근에만 해도 그 허깅 페이스 같은 경우에 100만 모델 넘은 지 얼마 안 돼서 200만 모델 넘었거든요. 그 와중에 당연히 파운데이션 모델의 공개수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늘어나게 되는 거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 큰 모델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MOE 모델들 기반으로 계속 리그레이션 하면서 찍어내는 모델들이 갈수록 늘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최근에 공개되는, 예를 들면 딥식이나 아니면 GN 모델, 그 중국 모델 같은 경우들의 버전들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딥식도 R2를 만들고 있는 중인 걸로 다 알고 있고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R1의 개선 모델을 내놓았거든요. 지금 5월 28일 버전이 이제 성능 지표에서 되게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딥식 R1에서 계속 컨티뉴어스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애인 거예요. 그런 식의 어프로치들도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모델이 더 이상 어떤 버전으로 찍혀서 타임 스텝마다 뭔가 하나씩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의 모델들도 리그레이션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새로운 모델들도 뭔가 용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뭐 데이터를 더 고품질로 만들거나 아니면 멀티모달리티를 추가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진화 모델들이 나오겠지만, 앞으로 이 발표되는 횟수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걸 보고 있고, 아마도 이 GPT OSS도 이걸로 끝이 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젠마3 공개된 다음에 뭐 지금 젠마3 QAT도 나오고 매드젠바도 나오고 뭐 다양한 종류의 젠마 모델들이 구글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움직임이 이제 본격화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번에 50개? 3주 동안 50개 나온 것 중에 10개가 우리나라 모델이에요. 그거는 아마도 그 월드베스트 LLM 과제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굉장히 무식한 질문 하나만 하고 넘어가면, 이렇게 발표되는 모델들의 종류가 많아지는 거 회사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자기네들 회사가 앞서가고 있고 뭐 리딩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되니까 뭐 상업적인 그런 이해가 걸리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그냥 앞으로 달려나가는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 저희 같은 어떤 소비자, 실질적인 그냥 일반인들한테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 정말 오픈엔드 퀘스천이거든요. 제가 지지난주에 이 주제를 생각을 하다가 그 구글 그 I.O. 익스텐디드라는 행사가 있어요. 커뮤니티 행사가 있는데 그 인천에서 발표한 발표 제목이 그랬거든요. 2025년 상반기의 AI인데 제목 자체는 요약하면은 이제 마라톤 끝에 단거리 스퍼트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그 요새 아까 승준님께서 이 시작 전에 말씀 주신 캄브리아기 같은 모델 대폭발이 있었죠. 2022년에서 3년 사이에 그 GPT 이후에 있었는데 그 모먼트가 한 번 더 오는 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목표는 조금 달라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개발도 하고 연구도 하지만 회사를 경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드디어 처음으로 BEP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 모델 개발사들이. 이게 되게 큰 변화인데, 목표가 없을 때는 시장 점유율 확보라거나 아니면 매출 증대가 목표가 돼요. 그런데 어떤 회사든지 BEP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던 그때부터 모드가 바뀝니다.
BEP의 그 BEP를 만들어주는 매출의 소스는 주로 어디죠? 지금은 코딩이죠. 코딩 때문에 코딩에서 토큰 소비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다 올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BEP가 뭐냐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회사가 매출로 적자를 안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저도 회사 시작하고 알았어요. 그 전에 몰랐고. 그러니까 흑자 회사가 되는 거예요. BEP를 적어도 그 BEP를 넘기면 흑자 회사, 안 되면 적자 회사입니다. BEP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회사가 모든 모드가 바뀌는데 사람들의 심리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안 좋게만 생각하는 빈 카운터들이 디시전 메이킹을 하기 시작하고요.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BEP가 다가왔을 때는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BEP가 넘은 상태에서의 예를 들면 GPU로 어떤 모델을 서빙하는 회사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게 BEP 전에는 GPU를 사면 살수록 적자폭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BEP 또는 BEP를 약간만 넘어서면 GPU를 많이 살수록 흑자폭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지금 보고 있는 이 미친 듯한 미국 특히 빅텍들의 투자는 BEP의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모드가 바뀌어요. 우리가 연구 목적으로 어떤 대상을 대할 때랑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우리 포지션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대응을 할 때 이 투자도 되게 크죠. 전자보다 후자가 더 크고 연구 목적이 이때까지 잡고 시장에서의 포지션이나 마켓에서의 어떤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투자가 그 다음인데 사실 실제로 큰 투자는 BEP를 달성한 이후에 스케일링이 그대로 레베뉴, 그러니까 수익으로 이어지는 시점에서 일어나요. 저는 지금 엔비디아의 엄청난 선장은 다 거기서 기인한다고 봐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예. 그거의 가장 큰 건 지금 코딩이죠. 사실 엔스로픽 API 매출 늘어나는 거 보니까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20배? 30배 늘었죠. 3개월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다 지금 모두가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어쨌든 BEP를 맞춘 다음에 태도는 또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요금을 좀 올린다거나 어떻게든 적자폭을 낮춘다거나 하는 게 이제 경영자의 시각뿐만 아니라 빈 카운팅의 시각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올해 여름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요금 인상 또는 이제 제공하는 폭을 줄이는 움직임이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도달하고 나면 또 경쟁이니까 그 다음에 또 달라지겠지만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단거리 스퍼트, 마라톤에서의 단거리 스퍼트라고 어딘가 포스팅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딱 그 단계. 올해를 나중에 보면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1차 순위가 가려지고 그 다음 게임을 하겠죠. 이 코딩 토큰이 코딩과 관련해 가지고 토큰 사용량이 폭증하게 된 것도 사실 저희 그닥 먼 과거가 아니거든요. 불과 2, 3개월이에요. 엔트로픽이 딱 20배, 3개월 사이에 20배. 대표님 저희 계속 좀 새길로 새긴 하는데 코딩 말고 그다음 BEP를 맞춰줄 큰 마켓은 어디라고 보세요? 멀티모달입니다. 제가 보기엔.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해서는 토큰을 아무리 많이 생성해도 인간이 아무리 많이 써도 한 달에 40만 토큰 미만입니다. 평균을 내보면. 토큰을 많이 쓴다는 건 우리가 디지털로 된 걸 많이 넣고 많이 꺼낸다는 거거든요. 그럼 인간이 생성해내는 것 중에 제일 토큰 수가 적은 게 글이고요. 그 다음이 그 다음이 영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 거는 스피치. 그 다음에는 비디오. 저는 비디오랑 스피치가 거의 동시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비디오 토큰 쪽에 엄청나게 집중할 거라고 봐요. 왠지 오늘 새벽이었네요. 그것도 제니3 얘기가 또 쓸 수는 없지만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네, 비오 같은 것도 상용화를 했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런웨이 같은 회사들도 거의 엄청나게 달리고 있는 중이고 비디오 생성 같은 경우에 이번에 오픈 AI도 API로 비디오 생성이랑 이미지 쪽 공식으로 이제 공개를 했기 때문에 다들 그 시장을 보는 거죠. 어쨌든 토큰을 많이 쓰게 만들면 요금의 정당성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투자의 정당성도 따라오게 되고 BEP를 맞추기가 더 난이도가 낮아지니까요. 저희가 지금 맥락이 그 모델의 캄브리아기가 생기는 거에서 BEP로 온 거죠. 그 모델 캄브리아기가 생기는 이유도 이제 앞에는 가능성을 보고 예를 들어 2023년에는 LLM의 가능성을 보고 수많은 모델들이 창발을 하고 라마 같은 오픈 모델들이 그 흐름을 끌었다면 지금 모델들을 공개하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될 이제 대부분 멀티모달 모델들일 거예요. 이제부터 나오는 애들은 거기서의 캄브리아기는 이걸로 BEP를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시각이 담긴 어프로치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거를 지금 어느 타이밍에서 들어가야지 모르겠는데 그 4비트 얘기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개 탔다 뭐 그런 말씀하셨던 거.
엔비디아 개타천 얘기를 책 가기 전에 좀 했었는데, 이번에 모델을 공개하면서 엔비디아는 좋고 애플은 좀 울었고 이런 게 있어요. 모델을 공개를 할 때 이 모델 자체가 사실 유출이 됐었잖아요. 지난주 목요일인가에 이 공동 작업을 하는 공동 작업자 중에 하나가 실수를 해가지고 GPT-OSS가 노출이 돼서 우리가 대부분의 것들은 지금 알고 있었어요. 모델 웨이트 빼고는. 그런데 그때 이제 그분들이 하던 게 VLLM 포팅을 담당하는 분이 노출을 했기 때문에 이게 모든 플랫폼과 얘기를 해서 동시 공개를 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오늘 오전에 공개가 됐을 때 예를 들면 애플 실리콘, 메탈 최적화까지 뭐 엔비디아 이제 뭐 호퍼라거나 블랙웰 최적화를 포함해서 뭐 크게는 파이토치 모델부터 시작해서 작게는 이제 뭐 트라이톤 같은 엔비디아가 직접 만든 그 모델 서비스, 모델 서버죠. 여기서의 서버는 모델을 돌리는 라는 서버고 우리가 생각하는 웹서버 이런 건 아닙니다. 웹서버도 그게 맞기는 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온갖 모델들로 나오면서 같이 얘기를 한 게 이 엑스포트를 MXFP4라는 스펙을 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4비트 플로팅 포인트로 엑스포트를 서빙하는 모델을 공개를 해서 메모리가 적어도 돌릴 수가 있거든요. 뭐 이제 GPU 한 장에서 돌릴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 이제 최적화가 끝난 거는 이제 뭐 144기가 GPU면 한 장에 다 돌릴 수가 있어요. 120빌리언짜리를 엄청 작은 모델이죠. 어떻게 작게 만든 모델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FP4 모델 서빙을 해도 성능이 나온다는 거. 이게 왜냐면 작년 초에 엔비디아가 블랙웰 아키텍처 처음 공개를 하면서 우리가 성능이 20배 올랐다 이렇게 막 광고를 했었어요. 제인스왕이 나와서 성능 20배 올랐습니다 키노트 했는데 잘 보면은 기존에는 8비트 얘는 이제 뭐 16비트 4비트인 거예요. 4비트면 0에서 15까지입니다 여러분. 2의 4승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자연수와 실수의 영역을 0에서 15로 좁혀가지고 16단계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모니터가 16색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 청천연색이지만 EGA 16색, CGA 4색 이랬었는데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 정보를 줄인 거죠. 그래서 이걸 어디서 써먹냐 이랬었거든요. 기억나는 게 GTC 사흘째 오전 세션이 테크 세션이 이 FP4를 다룬 거였어요. 블랙웰에. 그래서 거기 들으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막 FP4 하면서 20배 빨라지고 이러는데 거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모델 개발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근데 FP4를 어디다 써요? 인트4도 아니고. 왜냐면 인트4는 딱 16단계가 딱 균일하게 16단계인 건데 FP4만 되면 4비트 중에 하나는 음수 양수 결정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3비트예요. 3비트에 익스포넌트란 만티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수를 이거 두 밑과 가수를 지수 이거를 여기 2비트 여기 1비트 주냐 1비트면 0 아니면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도대체 뭘 쓰라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답변이 아직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는 미래에 누가 그걸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걸 가지고 해줄 거다. 엔비디아가 그런 어프로치 예전에도 많이 했어요. 텐서코어 처음 나올 때도 텐서코어 이거 어디다가 쓰냐 뭐 이걸로 그렇게 가속되는 것도 없는데 나중에 누가 이걸 써가지고 가속을 할 거다. 그런 것처럼 훌륭하게 그 도박은 성공을 했죠. 그래서 블랙웰 같은 경우는 사실상 텐서코어가 몸통이고 쿠다코어는 쩌리가 됐는데 그런 것처럼 FP4를 작년에 블랙웰에 넣었어요. 이걸 어디다 쓸지 아무도 짐작이 안 가는 상황에서 넣었는데 이번에 FP4로 서빙을 하잖아요. 올해 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삽질을 해서 이걸로 된다 이것도 보여줬었고 더 극단적으로 3비트 빈덱 같은 것도 공개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개탄 거죠. 왜냐면 20배 성능이 나아졌다고 했었잖아요. 정확도를 엄청 희생하니까 20배 성능이 나아졌는데 그래서 FP4를 네이티브 그러니까 칩 자체에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블랙웰은. 그 얘기는 이 FP4로 서빙되는 애는 진짜로 20배가 성능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서빙을 할 때. 그러니까 개탄 거죠. 왜냐면 기존의 경쟁사들은 FP4를 신경을 아무도 안 썼어요. 그 8비트, 맥스 8비트, 4비트 인티저까지 신경을 좀 썼는데 4비트 인티저도 칩에서 네이티브 처리해준다 뿐이지 실제로 4비트 처리를 하는 건 아니고 8비트 인스트럭션에서 같이 처리해주는 식이었거든요. 그 천하의 구글도 FP8은 하지만 인트8이죠. 기본적으로는 인트8과 FP8은 하지만 FP4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블랙웰인 경우에는 더 작은 메모리로 엄청난 성능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공개된 거에 따르면. 애플 같은 경우는 우르는 이유가 애플은 8비트 이하를 네이티브로 지원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메탈 가속은 되지만 메모리 용량의 이득을 보진 못합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은 제일 많이 보죠. 왜냐면
컨슈머 PC 중에서 메모리를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갖춰주면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맥북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32기가 이상이면은 21년짜리 이제 네이티브로 돌리거든요. 맥북에서도. 한번 돌려봤는데 오늘 매우 쾌적하게 잘 돌아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MXFP4를 사용을 해서 엑스퍼트를 돌리는데 정말로 엑스퍼트만 낮은 비트로 이렇게 돌렸을 때도 성능이 나오나? 근데 일단 지금 눈앞에서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조만간 이 MOE에서 그 엑스퍼트 쪽의 양자화를 조정하는 쪽의 어프로치들이 여러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건 격가지 질문인데 그 GPU 안에 어쨌건 엔비디아가 쿠다 코어랑 텐서 코어 이렇게 나눠가지고 둘 다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FP4를 그 텐서 코어에서 이렇게 딱 처리하면 그 사이에 쿠다 코어는 다른 용도로 같이 동시에 쓸 수는 있는 거죠. 뭐 어텐션 둘 다 처리한다든지. FP4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블랙웰에서 64비트를 포기하고 4비트를 집중을 했는데요. 우리가 쿼드러플 플로팅 포인트 처리는 하퍼가 블랙웰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 쪽에서는 H100이 B200보다 빠릅니다. 그런데 그걸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 점심을 없기고 반도체는 그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인을 한 거죠. AMD는 그쪽을 강점으로 갖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뭐 깊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뭐 승준님과 저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들어가 봤지만 다시 조금 밖으로 끄집어내서 약간 투자자 관점이나 일반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제 컴퓨테이션의 양이 증가하는 거는 앞으로는 더 커지지 작아지진 않는다. 왜? 비디오랑 이런 멀티모델 들어오면 사실은 텍스트랑은 비교도 안 되게 커질 테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질 거고 그래서 NPU나 GPU의 설계들도 영향을 이미 받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맨날 요새 자주 하는 얘기 중에 로보틱스가 나오는데 로보틱스는 실시간성 때문에 온프레임을 어느 정도 가야 되면서 동시에 인풋 아웃풋 토큰 상대적으로 적지만 인풋 토큰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하드웨어들도 아마 준비가 되고 있을 겁니다. 실시간 배치 없이 처리하는 반도체들이어야 되고. 저희가 GPT OSS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뭐 찾아봤을 때는 뭐 코덱스 CLI랑 이제 뭐 잘 붙고 툴을 쓰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잘 준비가 이미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는 뭐 이제 스탠다드 같이 되어가지고 그냥 잘 되는 것 같고 뭘 더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 기술에 관련된 거는 제가 망라해 놓은 건 여기 정도까지인데요. 뭐 저희가 테크적인 부분들 뭐 모델 카드 레벨까지 들어가서 살펴보는 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얼추 뭐 특징이 되는 포인트들은 이미 대표님이 짚어주신 것 같고 그럼 이제 GPT OSS를 하며 그 주변에 있는 얘기들을 살펴봤고 참고로 GPT OSS는 멀티모달 모델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텍스트 온리 모델이더라고요. 그럼 다음에 멀티모달 OSS도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겠네요. 충분히 있죠. 왜냐면 우리가 VLM을 예를 들어 만든다고 하면은 그걸 처음부터 다 훈련을 해서 만드는 경우가 이제 두 번째 스텝인데 첫 번째 스텝은 기존에 존재하는 모델이랑 패러럴하게 그냥 퓨전하거든요. VIT 모델을 보통은 퓨전을 하죠. 공개가 되어 있고 하니까. 그렇게만 해도 일단 이미지에 대한 멀티모달리티는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젬마 모델에다가 VIT 붙였듯이 그 토크나이저를 확장을 해서 네이티브를 하는 건 그 다음 단계가 될 텐데 일단 이번 주에 일어날 거는 그 정도? 그 멀티모달에 예를 들어서 사실 저희가 모델이 코딩을 잘한다라는 거를 알게 된 지는 3년이 지났지만 이게 시장으로 개화되고 수많은 회사들의 BEP를 이렇게 끌어올릴 정도로 확 열린 게 이제 불과 두세 달 된 거잖아요. 비슷한 일이 멀티모달 쪽에도 일어날 거잖아요. 저희가 아직은 GPT-5나 이런 데서 간략한 예제나 이런 거로 보지만 무언가 정말 데일리 서비스로 매일 팔릴 만한 건 아직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GPT-5나 나올 것들이 보여준다라고 좀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흐름은 사실 챗GPT 앱이나 엔트로픽 앱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멀티모달을 어디다 쓸 것 같으세요? 처음에 나오면. 되게 간단한데 멀티모달의 첫 번째 적용 케이스는 AI PC입니다. 데스크탑 자동화랑 모바일에서 컨트롤 자동화입니다. 근데 GPT가 지금 에이전트 모드 내고서는 약간 애매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가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데스크탑 컨트롤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사람마다 프로그램 종류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결국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사람 말에서 컨텍스트를 꺼내는 게 되게 어려웠던 시기처럼 지금도 이 데스크탑 환경을 놓고 여기서 컨텍스트를 꺼내는 게 지금까지는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멀티모달들의 첫 번째 유즈 케이스로는 이 화면, 그 데스크탑 자동화, 그 업무 자동화가 당연히 타겟이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로보틱스라거나 이런 거는 그 다음 얘기고, 이게 가능해지는 거는 당연히 모든 이 OS 벤더들이 지금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올해 3월인가에 MCP 서버 기능을 윈도우 11에 넣겠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애플은 지금 팀이 되게 이렇게 부침이 많은 편임에도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요. 공개를 한 모델이 그 애플 iOS나 뭐 아이패드에서의 화면을 인식을 하고 거기서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멀티모달리티가 또 적용되기 좋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완전히 픽셀러레이트도 돼 있고 실제로 우리가 자연환경에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보는 이 화면에는 데스크탑 배경 화면도 깔려있고 뭐도 깔려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윈도우 컴포저에서 프레임 버퍼에서 통합을 해서 우리 눈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봇한테 들어가는 거는 배경화면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누를 수도 있어요. 우리 눈에만 보는 창으로 가려져 있잖아요. 우리 눈에는 이게 엎어져 있으면 아래창 내용이 안 보이지만 그 윈도우 매니저 입장에서는 뒷창도 다 있거든요, 정보들이. 그래서 챗GPT라거나 뭐 그 엔트로픽이 지금 데스크탑에 업데이트를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그 앱이니까요. 앱 레벨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접근들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거는 윈도우는 좀 안 그런데 애플은 그런 어떤 윈도우 매니저에서 뒷창 정보 같은 거 읽으려면 꼭 우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권한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 이 권한을 요청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할 때마다. 그 컴포짓 윈도우에서 뒷창 정보를 읽어가는 권한을 나한테 언제 요청을 할까?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뭔가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신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모델 회사들이 BEP를 넘겼다. 그거의 큰 케이스가 코딩이었다. 그 다음 훨씬 큰 거는 멀티모달이 앞에 있다. 사실은 저희 아시다시피 텍스트 크기랑 MP3 크기랑 비디오 크기만 놓고 봐도 용량 차이가 뭐 수천 배 나는데, 토큰으로만 봐도 앞으로 소모량은 훨씬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오늘 긴 팟캐스트 이거 끝까지 들으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린다면 야, 이걸 하고 있는 CSP나 칩 회사나 앞으로 한참은 더 갈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네요. 일단 그거 찾아보긴 해야겠네요. 이번에 웨비나 가서 봤을 때 엔비디아가 NVFP4라는 걸 지원을 하는데 이게 MXFP4랑 호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걔를 안 탔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볼게요. 아마 이 다음번 녹화를 한다면 승주님이랑 GPT-5 녹화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신 대표님, GPT-5를 둘러싸고 뭐 구글이나 아니면 다른 프론티어 랩들의 다이내믹스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새벽 1시쯤에 작은 게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큰 게 이번 주 후반부에 올 거다라고 하고서는 1시간 있다가 GPT OSS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라면은 뭐 사람들이 대부분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죠. 사실 GPT-5는 지금 다들 A/B 테스트로 써보신 분들도 많고 평가도 많은 상황이라서요. 호라이즌 베타 모델이 아마도 GPT-5일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심지어 그 디노티시아의 상길링크에서 운영하시는 그 LLM 리더보드, 벤치마크 리더보드 가도 거기도 있어요. 호라이즌 저 위에 끝에 있습니다. 압도적인 성능으로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GPT-5의 성능 자체가 아니라 그런 기존 모델들과 호환되기 위해서 지금 맞춰놓은 거잖아요. 뭐 라우팅 서비스를 통하거나 A/B 서비스를 통해서 얘가 뭘 더 할 수 있을까가 너무 궁금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멀티모달리티의 어떤 개선이 엄청 크게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서브 모델들을 관리하는 기능들, 예를 들면 GPT-5가 메인 모델이고 뭐 기존에 나온 4.5들이나 5.3를 밖에서 매니징을 하면서 가이드를 해서 이를 가지고 있는 원래 능력보다 더 잘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다거나, 그런 지금까지 공개 안 된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GPT-5의 넘버링이라면은 4.5인 얼굴을 대체하는 게 맞는 거죠. 제일 처음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채는 못하겠죠, 아마도. 너무 비싼 모델이라서 그건 쉽지 않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GPT-5도 미니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프로가 나오고 미니가 나오고, 그리고 분명히 얘도 MOE 거기 때문에 GPT OSS에서 보듯이
그런 스케일링이 그렇게 예전처럼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계신 분들이 아시겠죠? 저는 모릅니다.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모델의 파라미터 카운트를 그닥 그렇게 열심히 팔로우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프론티어 랩들이 내놓는 이 오퍼스 4라든지 아니면은 GPT-5라든지 얘들의 스케일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면 맞아요? 글쎄요. 사람들마다 유추하는 건 대충 있죠. 보통 서비스able 모델에서의 리밋은 200에서 250빌리언 사이를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그렇게 잡는 게 이제 모델의 성능이 그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게 GPU를 가지고 서빙할 수 있는 최적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노드 2개, 노드 3대, 최적, 옵티멀 포인트죠. 그러니까 더 이상 가면은 장애에 약해진다거나 이게 GPU 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어떤 얘기가 생기냐면 여러분 GPU를 8대, 16대를 썼을 때 고장률이 다 똑같다고 하면은 사실 각각의 고장률은 다 곱한 걸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8대 중에 한 대가 고장나도 멈추는 거고 16대 중에 한 대가 고장나도 멈추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개수가 많아질수록 장애율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게 항상 최적화 포인트도 내려가죠. 왜냐하면 텐서페로레 같은 걸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배치를 잘못 적용하면 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MOE 같은 경우는 이런 걱정이 좀 없죠. MOE 같은 경우는 사이즈 걱정이 좀 없기 때문에 확장을 더 할 수 있는데, 만약 이게 MOE가 아니다, 예를 들면 오프스나거나 소네가 MOE 모델이 아니다 그러면 오프스 같은 경우는 적어도 노드 2대에 들어간 사이즈, 그러니까 GPU 16장으로 커버할 수 있는 사이즈 안에서 최적화가 되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니면 한 대, 8대. 서빙 관점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거군요. 그러면은 발표는 안 됐지만 저희 중국의 프론티어 랩들이 내는 모델의 크기들은 정보가 어느 정도는 있을 거잖아요. 미국의 프론티어 랩들이 대략 모델 크기가 얼마씩일 거다라는 소식들은 다 있을 거고 대표님이 굳이 그런 추정을 좀 해보자면은 오퍼스, 소넷, 하이쿠 얘들 크기 얼마씩일 것 같으세요? 전 하이쿠 모델은 10빌리언 당연히 미치고요. 소네도 저는 그냥 추정입니다, 여러분. 30빌리언 미만으로 봅니다. 네, 80기가 한 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퍼스가 아까 얘기하신 한 200, 200에서 300 사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경제적으로 판단이 되는 거라서요. 어떻게 보면 최근 모델 사이즈들이 그런 것들이 있고 선단 모델들 같은 경우는 1트릴리언 넘죠. 내부 개발용 모델이나 디스틸레이션을 위한 모델들은 MOE가 아닌데도 1트릴리언 넘는 모델들이 꽤 있습니다. 최종 끝판왕 숙주처럼 밖으로 안 나오고 안에서 자손들만 낳고 있는 여왕벌 같은 그런 모델인가요? 우리가 ASI를 목표로 한다, AGI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인 단위가 지금 빌리언인데 거기는 기본적인 단위 트릴리언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위가 다릅니다. 일단 만들고 줄이는 거죠. 만들고 줄이는 걸로 지금껏 모두가 재미를 봐왔잖아요. 자, 그러면 GPT-5는 나온다고 보고 또 그럼 이제 저희가 신 대표님 오셨으니까 이제 신 대표님한테만 얻을 수 있는 쿼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좀 해보면 구글은 어떻게 대응해요? 구글은 지금 잘하고 있죠. 구글이 토큰 생성량이 10배 늘었을 거예요. 1년 사이에. 10배 늘었다고 공식적으로 했었고, 구글이 BEP에 도달하는 최초의 회사가 되고 있죠. 수직 계열화를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TPU를 들고 있고, 모델 훈련부터 양자화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AQT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한 회사기도 하고, 그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TPU의 최신 모델은 아이언 우드인데, 그 앞 모델이 이제 V5P 같은 경우들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인트 8이에요. 동작 모드가 8비트 인티저고 훈련부터 서빙까지 전부 다 인트 8로 하겠다. 이걸 쭉 밀고 나왔고 이게 테스터님 잘 아시겠지만 플로팅 포인트보다 인티저 다루는 게 훨씬 쉽습니다. 컴퓨터 관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쪽으로 최적화를 해서 이번에 아이언 우드도 아마도 인트 기반으로 나올 걸로 다들 짐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토큰 처리하는 모델을 만드는 공장을 돌리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구글 같은 경우는 이미 모델 개발이 예를 들면은 뭔가 이렇게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분들이 물론 계시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장처럼 돌아간다. 새로운 모델의 개발 자체도. 모델의 설계들의 탐색도 인간이 다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들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몇 가지 지시 같은 걸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델 훈련이랑 모델 테스트 프로세스는 전부 자동화가 되어 있고 그걸 스케일링 하는 것과 서비스 있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돼 있을 거다라고 보죠. 사실은 손이 많이 가긴 하겠지만 엄청 다른 회사들에 비하면 거의 손이 안 가고 있을 거고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그 구글이 발표를 하고 서비스를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희 회사 엔지니어분이 얘기해 주셔서 저도 그렇구나라고 재밌게 본 건데 날리지 컷오프를 보면 이 오픈 AI는 거의 1년 전 막 이런데 구글은 막 2달 전이래요. 그래서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훨씬 더 얘들이 발달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검색 엔진을 들고 있는 회사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그 구글에 보면 검색 엔진 API 중에 그라운딩 API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RAG 인터페이스를 쓰듯이 구글 검색 API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답변을 달 때 보통 그게 맞는지 틀린지 사내 RAG를 검색하거나 아니면 검색 엔진을 붙이잖아요. 그런 서비스들도 있는데 이름이 정확히 생각 안 나네요. 그런 거를 구글이 직접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할 때 맞는지 틀리는지를 RAG 서칭하듯이 검색 엔진을 사용을 하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놀러지 컷오프 같은 거 설정하는 것도 훨씬 더 유리하겠죠. 저희 팟캐스트가 제프리 힌튼의 우울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몇 달 전에 신정규 대표님의 우울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클로드 코드와 함께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선 좀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마인드셋에 어떻게 지금 저희가 변화나 그런 것들 태도를 좀 가져야 될까요? 제가 4월쯤에 되게 우울했던 시기가 있었고요. 왜 우울했냐면 뭐 회사가 안 돼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본질적인 건데 작년부터 이제 그 AI 도입해서 예를 들면 그냥 뭐 제미나이나 이런 거 열어놓고 코딩을 한다거나 도움을 받는다거나 했었는데 올해 제가 프로젝트를 3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메인인 프로젝트로 올해 2월에 하나 하고 4월에 시작한 게 있고 2월에는 뭐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하는 베어메탈 클러스터, IoT 클러스터 매니지하는 걸 짜고 그 다음에 4월에는 도커를 하나 짰거든요. 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6월에는 이제 사내 전체의 어떤 워크로드 관리하는 걸 짰었는데 이게 체감이 다 달랐어요. 2월에는 말 그대로 진짜 챗GPT 열어가지고 막 입력하고 코드 받아가지고 넣고 대화하면서 했었고 4월에는 이제 에디터들 있잖아요. 뭐 코파일럿, 기터 코파일럿이랑 커서 이런 걸로 했었고 그러다가 6월에는 이제 클로드 코드를 하면서 구글 제미나이 CLI 베타 테스터로 경험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할 때는 제가 도움을 되게 많이 받는다 이런 식으로 신이 나다가 4월에 이제 2번째 프로젝트를 할 때는 제가 그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에 가서 들은 것도 있고 거기서는 이제 올해 말 내년 초면 코딩은 다 끝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예 경영진 레벨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코딩을 AI가 하는 시대의 문서화는 어떻게 될 것일까 이런 아젠다를 얘기를 하고 있던 걸 듣고 좀 우울해지던 찰나에 이제 6월에 코딩을 하다 보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 코딩의 정의는 바뀌겠구나. 근데 그 정의라는 게 내가 하는 일을 얼마만큼 덜어간다는 게 아니라 진공관을 조이던 사람들이 OMR 카드를 찍고 그 다음에 한 줄 한 줄 에디트 하다가 막 마우스 커서 이동 이런 거 생기던 그런 변화만큼의 변화가 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버그라고 말을 하지만 버그가 사실 진공관 컴퓨터에 자꾸 벌레 들어가서 죽어서 생긴 말이잖아요. 그 정도의 변화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게 이제 뭐 1년, 2년도 아니고 개월 단위로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우울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제 물리학을 전공을 하고 여러 가지 연구도 했었지만 동시에 프로그래머기도 하고 오픈소스 기여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코드를 많이 썼고 코드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도 많고 뭐 제스터님도 그렇게 만나게 됐었고 그런데 그 인생이 되게 이렇게 좀 허무해지는 경험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던 코딩이 무엇인가? 코딩과 예술이 좀 같다고 생각을 쭉 했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술로 생각했던 분 이세돌 구단주잖아요. 바둑을 예술 생각했던 분. 실제로 제가 10년 전쯤 그 텍스트 큐브 15년이구나 벌써. 텍스트 큐브 만들던 시절에 같이 만드시던 분들에게 책을 선물한 적도 있어요. 그 예술가여 무엇이 두려운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거는 코딩을 위한 책이다. 그래가지고 같이 선물을 했던 기억도 있는데요. 예, 그게 되게 이제 역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 나의 인생은 앞에 무엇을 했던가 그렇게 빠져 있다가 그게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 5월에 뭐 IO도 갔다 오면서 휴가를 내고 이제 구글 IO도 가고 이제 잭스 모임도 가고 뭐 케라스 10주년 파티에도 가고 이제 나름 이제 같이 거기서 10년 동안 알고 지내시던 케라스 개발하시는 분들과 우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잭스라는 그 구글에서 만든 툴이 있는데 그것도 데브랩이라고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행사에 이제 첫째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해가 막 이렇게 되게 이렇게 니엇니엇 질랑말랑하고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서서 밥 먹으면서 뭐 그런 거 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서서 이렇게 말하면서 먹는 걸 좋아해요. 먹으면서 야 우리 2년 후에는 이런 자리가 있을까? 이러면서 되게 우울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래가지고 6월에 클로드 코드를 왕창 쓰고 출장 가서도 왕창 쓰고 프로젝트를 막 끝내고 나서 이걸 나 혼자 이럴 순 없다 이래가지고 사내 전체에 저희가 해커톤을 했어요. 해커톤인데 보통 해커톤 하면 1박 2일 막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어차피 코딩 사람이 안 하는데 길면 뭐하나. 그래서 해커톤 1시간. 그래가지고 설명 30분, 그 전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 설명 그 전날 15분 하고, 그 다음에 30분 하고, 1시간 해커톤 하고, 30분 시상하고. 근데 상위권에 드신 분들이 프로그래머들이 아니었습니다. 2, 3등은 프로그래머가 아니었고, 그걸 겪으면서, 예, 깨달은 게 있는데, 어차피 올 거면 내가 먼저 해야지? 그래서 그 후로는 토큰을 억 단위로 찍어내고 있죠, 매일매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세상의 변화는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거고 그럴 바에 빨리 가겠다라고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새는 하나도 안 오릅니다. 제가 클로드를 저희 회사가 이제 전체로 종량제를 쓰다가 그 해커톤 이후에 이제 전원 모든 사람이 클로드 코드를 다 들고 있는데 사용량이 너무 넘치는 사람들을 클로드 맥스라고 이제 정액제 요금제가 있어요, 개인용. 그걸로 갈아태웠어요. 그걸 갈아태우면서 뭐 5위까지는 갈아타라. 너희는 이번 주에 몇백 달러, 한 사람당 몇백 달러 썼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갈아타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도 이제 제가 2위였거든요. 심지어 1위가 아니었습니다. 1억 8천만 토큰을 하루에 태웠는데도 1위가 아니었습니다. 갈아탐을 당하게 되면서 그 1위 하신 분은 심지어 지금 아키텍트? 그 솔루션 아키텍트로 필드에 나가시는 분인데 그걸 이제 거기서 하는 일로 몽땅 자동화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머릿속에 있던 걸 다 코드로 만들고 계신 거죠. 그 과정에서 이 자동화의 그러니까 코딩 만드는 것만 자동화를 한 게 아니라 클로드 코드로 제가 뭘 시키냐면 발표자로 초안 만드는 것도 시키고요. 아예 그러니까 어차피 파워포인트도 여러분 까보면은 다 XML입니다. 그것도 만들어서 자동화를 시키고 그래서 슬라이드 만든 시간이 한 10분의 1로 줄었어요. 그 디자인 이런 거 그냥 알아서 해라 시키고 미리 다 알려놓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정의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문서화 작업. 제가 토큰 제일 많이 태운 날은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백엔드 닷 AI 만드니까 백엔드 닷 AI 문서 시스템을 통째로 갈아엎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드는 프로덕트인데 그 문서가 대충 PDF로 찍으니까 1800장 정도 나왔거든요. 그 문서 생성을 아예 너가 진짜로 코드를 보고 코드를 기반으로 이제 사용 가능한 시나리오 쭉 문서화를 하고 유즈 케이스도 만들고 뭐 코드랩 만들면 코드랩용 매트리얼도 만들고 이 내용을 중간에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막 배경 설명도 박스로 만들어서 넣고 이런 걸 다 시켰더니 1800장짜리 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를 사람이 하면은 언제 하고 있겠어요. 시키니까 이틀이면 하더라고요. 당연히 내용이 틀릴 수 있으니까 자 클로드가 만들었으니까 제미나이 네가 검수해. 제미나이가 검수하고 클로드가 다시 검수해.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서로 이제 컴페티션을 시켜가지고 토큰 엄청 태우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사람이 긍정적이 됐습니다. 왜냐면 제가 또 코딩도 많이 하면서 오픈소스도 하면서 항상 뭔가 짐 같은 게 있거든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해야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은 다 꺼내가지고 그냥 다 시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창 돌릴 때는 그 클로드 코드가 종량제일제는 그냥 하루에 몇백 불이 나가니까 정액제로 바꾸면 한 달에 200불입니다, 여러분. 200불을 내면은 5시간마다 토큰 리필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5시간 안에 사용된 걸 다 쓰면은 그 5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리필을 해줘요. 그 리필을 하면 리필을 해준데 지난주에 그게 이제 그 주일 제한도 생겼습니다. 일주일 제한. 그전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안 써도 5시간 동안 하나도 안 쓰면 그 토큰은 그래도 날아가잖아요. 그게 쌓이는 건 아니고 그 최대치만큼만 채워주니까. 그러니까 약간 모바일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이 이제 왠지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숙제하는 분들 매일매일 일단 그게 열리면은 돌려요. 그러니까 제가 모니터가 40인치인데 그거를 돌립니다. 그거를 창을 보통 6개 열어놓고 뭐 클로드 스쿼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개의 컨텍스트를 동시에 돌리게 해주는 애도 있는데 그런 거 쓰면은 오히려 더 복잡하니까 그냥 큰 모니터에 이쪽 4분의 1만 제용으로 남겨놓고 4분의 3에 창 3개씩 2줄을 띄우고 그러다 6개를 시키는 거죠. 그럼 1시간 반 정도면 토큰을 다 씁니다. 그러면 자요. 알람 맞춰놓고. 위임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일을 하나 시킬 때 한 20분이 적어요. 그러니까 적는 것만 해도 엄청 양이 많고, 왜냐면 중간중간에 얘가 계속 압축을 하거든요. 100만 토큰 넘어가면,
100만 토큰도 아니다. 얘는 128K 넘어가면 압축을 하니까 그 중간중간에 네가 직접 메모리로 쓸 수 있는 파일 같은 것도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뭐 특정한 이름의 마크다운 파일에 쓰고 개요를 다 적고 나중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걔가 알아서 이제 압축될 때마다 새로 읽거든요. 그런 식의 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태스크를 하나 시키다 한 10분을 쓴다고 하면은 이게 6개를 돌리게 되면은 1시간 동안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자 돌고 시간이 나면은 이제는 몸이 이제 못 그러게 됐는데요. 이제 자는 거죠. 근데 앉아서 자요. 왜냐하면 5시간 카운터 들어오면 이 1시간 반 정도 해서 토큰을 다 쓰면은 3시간 반 후에 다시 리필 되니까 알람 맞춰놓으면 새벽 4시쯤 뭐 리필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4시에 맞춰놓고 이렇게 앉아서 좀 자다가 알람 울리면은 와가지고 또 멈춘 애들은 컨티뉴 시키고 아닌 다 끝난 애들 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한 2주 그렇게 하니까 완전 몸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는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그것들을 이제 일을 시키는 식으로 패턴이 바뀌고 나니까 너무나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를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좀 요새는 되게 명랑해졌습니다, 여러분. 위에 나 대신 일을 할 수 있는 한 군단이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돈만 있다면. 네. 그래가지고 요새는 계속 즐기고 있고요. 그 토큰 소모를. 제미나이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죠. 예전에 클로드 코드 아까 3시간 반씩 잔다고 했다가 나중에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자는 것도 이제 그러니까는 뭐 하루에 사람이 3시간씩 계속 잘 필요는 없잖아요. 5시간마다. 그러니까 일 끝나면 제미나이한테 위탁시키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또 해놓고 야, 이거 끝나면 앞에 거는 누가 이만큼 했다. 네가 이어서 뒤를 마무리를 져라. 이런 식으로 계속 두 모델이 핑퐁 치도록 만들어 놓고 제미나이도 이제 또 다 되면은 또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아직은 1시간 이하 단위에서 위임인가요? 아니면 1시간 넘나요? 많이 돌아가는 애들은 뭐 그냥 하루 종일 돌아가기도 합니다. 아까 글 쓰는 이런 애들은 이제 목차 같은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세우고 써라 다 쓰고 나면 이제 한국어 버전 써라, 내용 일치되는지 봐라, 표현 이상한 거 봐라, 이런 거를 그때그때 적는 게 아니라 다 해놓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알게 된 게 이 시스템 프롬프트가 4K가 아니지 4000 토큰 넘어가면 경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계속 씁니다. 그렇군요. GPT-5 시절에는 이제 또 당연히 1시간 이상 추진시킬 수 있는 그런 뭔가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 지금 올 SMI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지 한 달 정도 되는 툴이 있는데 그냥 GPU 모니터링 툴입니다. 온갖 종류의 NPU를 모니터링하는. 걔는 러스트로 짜져 있는데 제가 러스트를 거의 못해요. 근데 러스트로 짜져 있고 걔는 거의 모든 절차가 자동화가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릴리즈 찍는 거, 테스트 돌리는 거, 리뷰하는 거. 그냥 제가 그러니까 슬래시 PR 하면 PR이 날아가고 뭐 슬래시 커밋 하면은 현재 상태 커밋도 되고 뭐 슬래시 프리페어 릴리즈 하면 릴리즈가 되고 그래서 릴리즈 한 상태에서 OK 누르면은 알아서 뭐 데비안 패키지도 나오고 러스트 크리에이터도 나오고 뭐 홈브류 패키지도 나오고 다 그 자동화하는 거를 또 개발을 시킨 거죠. 클로드한테 네가 만들어 봐라 자동화를. 그래서 깃허브에서 자동화를 해주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최근 한 달 반 정도는 엄청나게 재밌었습니다. 그게 그 우울함을 이겨낸 다음에 오는 새로운 세상이 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프로그래머라면 얘가 되게 무식해요. 돌리다 보면.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그건 이렇게 해결하면 어떨까라고 할 때마다 굉장히 프로그래머로서 내가 지난 뭐 30년이 헛되진 않았구나. 5살 이후의 삶이 그래도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 위기감보다는 즐기게 되죠. 어차피 올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이제 리캡을 하고서는 마무리해야 될까요? 교훈이 있고 정말 재밌는 얘기를 들어서 청취자분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꽂아줘서 알려주고 싶었는데 못했다 하시는 게 남아있을까요? 정규님. 얘네가 공개한 수치 중에서 눈여겨볼 거는 H100 2000대로 44일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건 아마 여파가 경제적으로 클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소버린 AI를 한다는 모든 주체의 일종의 기준이 돼줄 거고요. 프론티어 랩들의 수준이 그렇게 뭐 어디 화성에 가 있지 않다. 우리도 열심히 손을 뻗으면 다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GPT-5 나와봐야지 하는 거 아닌가요? 얘는 또 이런 거 한번 보여주고 나면 지금 자기네들이 해자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건 다 까도 된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승주님이 카톡에서 딱 의미 있는 말씀하셨었는데 보여주지 않는 것들이 해자다. 이렇게 우리한테 공개해 주는 거는 기아 주워 먹어라.
이 정도는 갑갑해. 쓰다 보면 갑갑하다. 너 적당히 써봐라. 그리고 우리 걸 진짜로 써보면 그걸 하겠죠. 그리고 또 저희가 GPT OSS 얘기를 한참 했지만 끝에 이제 신정규 대표님의 우울 스토리를 들으면서 저희가 이제 청취자분들에게 뭔가 남겨드릴 수 있는 한마디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토큰 양이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이 AI는 저희가 항상 어떤 레버리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이걸 잘 사용하느냐 못하느냐가 어쩌면 다음 시대에 나의 포지션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올 거면 다들 즐깁시다. 어차피 올 거면 즐깁시다. 길었지만 재밌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GPT OSS 세션 신정규 대표님 모시고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